여기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필리핀 여성이 2명이 있는데요. 둘 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여행이라서 매우 신나 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여성 중 한 명에게 공항 보안 심사 직원이 당장 이리 오라고 소리칩니다. 왜 나한테만 차별 대우를 하는 건데? 내가 쟤보다 더 부자라고. 내가 한국에 갔다 와서 이런 취급 당하는 거야? 화를 내고 항의를 해보지만 보안 심사 직원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차별 대우를 당한 것이었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필리핀 출신 제시카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필리핀 마닐라에서 살다 온 제시카라고 합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그리고 하와이까지의 길고도 신기한 여정을 들려줄게요. 저는 단란한 필리핀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가족은 저희 든든한 버팀목이었지만 가족조차도 제가 한국 문화에 매료된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호기심과 우려가 섞인 얼굴로 종종 왜 한국인 거야? 하며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뿌리 깊은 열정을 떨쳐버릴 수 없었죠. 제 방에는 늘 K-팝 포스터와 한국 드라마 DVD로 가득 차 있었고 어딜 나갈 때도 한국의 화장품과 피부관리 제품을 쓰곤 했었죠. 고등학교 시절 신디와 저는 꼭 점심을 함께 먹곤 했습니다. 우리는 매우 친해서 신디는 저를 제스라는 별명으로 부르고 저는 시디라고 부르며 놀리기도 했었습니다. 한 번은 신디에게 저희 꿈이 한국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여 단란한 가정을 꾸려 사는 것이라고 진지하게 말한 적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신디는 제 계획을 비웃으며 한낱 공상에 불과하다고 치부해버리곤 했습니다. 한국, 정말이야, 제스. 헛된 꿈일 뿐이라고. 그녀는 불신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하곤 했습니다. 신디가 제 꿈의 결점을 지적하면서 우리의 대화는 종종 논쟁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화려한 한국 드라마와 귀에 쏙쏙 들어오는 K-팝, 음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지? 완전히 다른 세상이야, 제스.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화려하지 않아. 그녀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제 따뜻한 꿈에 대한 차가운 현실의 비수 같았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과 언어 장벽에 대해 이야기하며 한국을 그리 좋게만 보지 않는 고정관념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또 일이라는 말이 있잖니. 사람들은 숨 쉴 시간도 없지. 비꼬는 듯한 말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신디와 가족들의 회의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대학에서 저는 한국의 모든 것에 몰두했습니다. 어학 수업을 듣고 역사를 공부하고 한국 문화 동아리에도 가입했습니다. 한국으로 가겠다는 결심은 날이 갈수록 더 강해졌습니다. 졸업 후 드디어 서울로 떠날 날이 왔습니다. 가족들은 조금은 불안해했지만 저를 믿어주었습니다. 반면 신디는 여전히 의심이 깔린 비꼬는 듯한 말투로 얘기했습니다. 조심해, 제스. 코리안 드림을 꼭 이루길 바랄게. 서울에 도착한 것은 마치 다른 세상에 발을 디딘 것과 같았습니다. 도시는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이 활기차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네온사인이 전통 한옥과 함께 번쩍거렸고 길거리 음식 냄새가 선선한 가을 공기와 어우러졌습니다. 압도적이면서도 짜릿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 저는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흔히 겪는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언어 장벽은 막막했지만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의지가 저를 계속 나아가게 했습니다. 고향이 그리웠지만 서울을 탐험하는 설렘으로 향수병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모든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도시는 드라마처럼 화려했고 현대와 전통이 조화는 매혹적이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삶에 뛰어들고 싶어 어학연수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민규를 만났습니다. 단순한 동급생이 아니라 제 꿈이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민규와 나눈 대화는 문화적 교류와 개인적인 이야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번화한 거리와 고층 빌딩뿐 아니라 조용한 사찰, 고즈넉한 공원, 역사가 깃든 동네 등 다양한 서울을 보여줬습니다. 서울의 활기찬 삶을 배경으로 우리 관계는 성장했습니다. 민규와 함께 저는 신디가 비웃었던 화려함 너머의 한국을 발견했습니다. 민규는 온화한 태도와 이해심 많은 성격 덕분에 적응이 쉬웠습니다. 그는 저에게 한국 문화의 뉘앙스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경복궁을 둘러보고 한강을 따라 걷고 명동의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할 때마다 저는 한국의 역사, 사람들, 활기찬 문화에 더욱 빠져들었습니다. 문화와 가치, 전통이 풍부한 이 땅은 곧 제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민규와 1년을 교제하며 저는 이것이 단순한 문화 간 로맨스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떠날 평생의 여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꿈은 단순히 새로운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리고 제가 항상 꿈꿔왔던 삶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남산타워의 은은한 야간 조명 아래서 민규는 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함께 걸어온 여정을 담아낸 소박하지만 완벽한 순간이었어요. 우리 결혼식은 필리핀과 한국의 전통이 어우러져 두 세계가 합쳐지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저는 전통 한복을 입고 한국 신부의 느낌을 한껏 살리면서도 필리핀 전통, 사랑 노래를 감동적으로 불었던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결혼 생활은 꿈만 같았습니다. 민규와 저는 편안한 일상에 안착했고 소소한 기쁨과 공동의 모험으로 가득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디와 필리핀에서의 제 삶에 대해 이야기했고
민규는 항상 제 과거와 제 꿈을 의심했던 친구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신디의 결혼 소식을 들었을 때 제게도 행복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그녀는 여전히 제 친구였으니까요. 그때 커플 여행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민규와 이야기를 나눴고 민규도 좋아했어요. 두 사람 모두에게 완벽한 중간 지점인 하와이를 떠올렸죠. 그리고 마침내 신디 부부에게 여행에 대해 설명했을 때 잠시 망설이던 부부는 흔쾌히 수락했고 하와이 여행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민규와 함께 여행을 준비하면서 저는 저를 이곳에 오게 한 여정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닐라에서 꿈에 부풀어 있던 소녀가 서울에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여성이 되기까지 정말 놀라운 여정이었습니다. 하와이 여행이 오랜 편견에 도전하고 우정의 진정한 힘을 깨닫는 새로운 장을 열게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하와이 여행을 앞둔 며칠은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민규와 저는 신디와 남편에게 우리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여줄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와이에 도착하자마자 공항에 도착한 신디와 남편은 예상치 못한 대우에 실망했습니다. 민규와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빠르게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별도의 줄로 안내되었고 그 줄은 매우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직원들은 침략적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강렬하게 서류를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로 가득 찬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신디는 침착하게 대답하려고 노력했지만 신문은 더욱 심해져만 갔습니다. 3시간 동안 비좁은 대기실에 앉아 다른 사람들이 무사히 통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신디는 극명한 대우의 차이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들과 같은 존중과 예의를 받을 자격이 없는 의심스러운 존재로 취급받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차별은 공항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디와 그녀의 남편은 하와이에 머무는 내내 소외감을 느끼는 수많은 사례를 마주했습니다. 식당에서는 선호하지 않는 위치에 테이블을 배정받거나 다른 손님보다 주문이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상점에서는 일거수일투족을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며 미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사건은 현지인들에게 국적을 밝히면서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고 포용적이었던 대화가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미소는 사라지고 실망한 표정으로 바뀌었고 마치 필리핀 출신이라는 사실이 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신디는 다양성으로 유명한 필리핀에도 여전히 편견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멸감을 느끼며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경험은 신디가 삼켜야 할 쓴 약이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그녀의 인식에 도전장을 내밀고 가혹한 차별의 현실을 직시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제시카와 민규가 한국 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누렸던 편안함과 수용은 신디가 경험한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이 여행은 신디에게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공감과 이해에 대한 혹독한 교훈을 얻었죠. 신디는 제시카의 꿈과 한국을 무시했던 이전의 태도가 자신의 편협한 생각을 반영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제시카는 자신이 겪은 차별을 통해 사회에 만연한 종종 수면 아래 감춰진 불의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하와이에 머무는 동안 저는 신디가 자신의 감정과 씨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신디는 세상이 국적에 따라 사람들을 어떻게 다르게 대하는지 직접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신디가 이전에 제 꿈과 한국이 제게 제공했던 기회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규와 저는 모두가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름다운 해변을 탐험하고 하와이 현지 음식을 맛보고 한국에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신디의 인식이 서서히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 문화와 서울에서의 생활 방식에 대해 더 많이 묻기 시작했고 심지어 제 선택을 더 일찍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평양 너머로 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신디가 저를 향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스, 내 꿈을 믿어주지 않아서 미안해. 그녀가 고백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내 삶과 이곳의 다른 모습을 보니 내가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어. 화해와 이해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여행이 단순한 휴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개인적인 성장의 여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편견과 신념을 탐구하고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여행이 끝나갈 무렵 저는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민규와 저는 신디에게 우리의 세계를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신디가 자신의 관점을 제고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줬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의 우정은 더욱 돈독해졌고 서로의 삶과 선택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어졌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우리가 함께한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하와이 여행은 단순한 휴가를 넘어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이해하고 유대를 강화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우정을 시험하고 우리의 인식에 도전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준 여행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와 민규와 저는 일상을 되찾았지만 하와이에서의 추억은 여전히 머릿속에 남아있었습니다. 우정과 이해의 중요성,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를 포용하는 것의 아름다움을 다시금 깨닫게 해준 여행이었습니다. 인생이라는 테피스트리에서 아무리 다른 실타래라도 하나하나의 실타래가 모여 활기차고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와이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을 때 저는 새로운 목적의식과 함께 제 고향에 대한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서울은 언제나 저를 매료시켰지만
이제 제 마음속에는 더욱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동반자이자 한국 문화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는 다리가 되어준 민규를 이곳에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운명의 장난처럼 다소 우연적이었습니다. 제가 민규를 처음 만난 것은 언어 교환 프로그램 중이었어요. 한국어 발음이 서툴러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언제나 도움의 손길을 내밀던 그가 저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단순한 언어 수업 교환으로 시작된 만남은 곧 깊은 우정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관심사뿐만 아니라 서로의 세계에 대한 공통된 호기심 때문에 서로에게 끌렸습니다. 민규는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내심이 많고 친절했으며 자신의 문화에 대한 깊은 존중을 가지고 있었죠. 그는 저에게 화려한 불빛과 번화한 거리 너머 서울의 영혼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북촌 한옥마을과 같은 역사적인 장소를 탐험했고 멀리 보이는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한국 전통 가옥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김치와 불고기의 익숙한 맛을 넘어 한국 요리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녁에는 현지 식당에서 비빔밥, 떡볶이, 삼겹살 같은 음식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매 끼니마다 모험이었고 맛과 식감을 즐겁게 탐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민규가 저에게 소개해 준 것은 한국의 풍경과 맛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존중과 위계 질서의 중요성, 공동체의 가치, 일상을 형성하는 뿌리 깊은 전통 등 한국 사회의 뉘앙스에 대해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가족들이 모여 조상에게 경의를 표하고 풍성한 음식과 웃음으로 축하하는 설과 추석, 한국의 설날과 추수감사절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관계가 깊어지면서 저는 한국 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어를 익히고 친구를 사귀고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을 현지인처럼 즐기기 시작했어요. 서울은 더 이상 낯선 도시가 아니라 제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활기찬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필리핀을 떠난 후 제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전통과 현대의 놀라운 조화였습니다. 경복궁과 같은 고궁이 번쩍이는 고층 빌딩 옆에 당당히 서 있는 모습은 과거를 기리는 동시에 미래를 포용할 수 있는 서울의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러한 병치는 현대적 발전이 역사적 뿌리와 단절된 것처럼 느껴지는 필리핀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서울의 교통 시스템은 또 다른 놀라움이었습니다. 지하철의 효율성과 정시성은 제가 경험했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교통체증과 출퇴근길의 어려움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시간을 선물 받은 것처럼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도시를 누빌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안전은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밤거리를 걷다 보면 필리핀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특히 밤이 되면 항상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청계천을 따라 반짝이는 조명부터 활기가 넘치는 야시장까지 도시의 안전 덕분에 두려움 없이 밤의 아름다움을 탐험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음식 문화도 저를 사로잡은 또 다른 요소였습니다. 한국 요리의 다양하고 깊은 맛은 놀라웠습니다. 비빔밥과 불고기 같은 음식은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맛과 식감이 조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특히 길거리 음식은 필리핀에서는 볼 수 없었던 활기찬 미식의 세계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매콤하고 달콤한 맛이 혀끝에서 춤을 추는 첫 떡볶이를 맛보는 것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볼거리와 맛보다도 저에게 가장 큰 인상을 남긴 것은 서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따뜻함과 한대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도와주고 미소를 나누고 길을 잃은 외국인을 안내하는 그들의 친절은 제가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친절이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공동체 의식이 강했지만 서울에서는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존중과 예의와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에 살면서 저는 전통에 대한 존중과 혁신을 향한 끊임없는 추진력이 균형을 이루는 문화에 대한 소속감과 감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시의 에너지는 전염성이 강해 삶에 대한 열정과 새로운 삶의 터전, 구석구석을 탐험하고 싶은 열망으로 저를 가득 채웠습니다. 서울에서의 하루하루는 새로운 모험이었고 다양성과 변화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분주한 대도시의 한복판에서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면서 생긴 회복력, 끝없는 발견으로 깨어난 호기심, 복잡하면서도 매혹적인 도시의 아름다움으로 풍요로워진 정신 등 제 안에 새로운 면모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문화적 미묘한 차이, 사소한 에티켓의 실수, 필리핀에 대한 향수병에 시달리기도 했죠. 하지만 민규는 항상 제 곁에서 새로운 생활의 복잡함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풍성한 한국 문화와 우리의 러브스토리는 열린 마음과 수용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우리는 두 문화가 아름답게 어우러진 서로의 차이로 인해 더욱 풍요로워진 삶을 함께 만들어 나갔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상에 다시 적응하면서 저는 신디와 그녀가 떠났던 여행에 대해 자주 생각했습니다. 하와이 여행은 신디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해줬고 선입견을 뛰어넘는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매일 새로운 경험과 배움을 가져다주며 계속되었습니다. 북적이는 시장, 한적한 거리, 이웃들의 따뜻한 미소 등 사소한 것들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곧 저는 더 이상 민규의 아내뿐만이 아니라 어엿한 쌍둥이의 엄마가 될 것입니다. 저를 지지해준 가족들, 민규, 그리고 나중에 마음이 바뀐 신디까지도 다 고맙다고 전해주고 싶네요.
우리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태어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사연도 꼭 봐주실 거죠? 여기 이 남자는 소리칩니다. 이러니 한국이 망하지. 이건 음식이 아니라 쓰레기야. 중국산을 안 쓰니 이렇게 되지 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화교 출신 팅여우라고 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음식에 대한 관심이 가득했고 늘 저만의 중식당을 여는 것이 꿈이었어요. 저는 나만의 중식당을 열겠다는 꿈을 안고 한국 차이나타운에 처음 발을 내디뎠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 제가 만든 샤오롱바오와 딤섬이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북적이는 식당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차이나타운의 현실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차이나타운의 거리는 서울의 다른 지역과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차이나타운의 건물들은 오래되고 낡았으며 골목은 어수선했고 서울의 다른 곳에서 볼 수 있는 청결함과 질서가 없었습니다. 이곳은 그저 한국의 그림자같이 보일 뿐이었어요. 저는 현지 중국인들과의 교류도 쉽지 않았습니다. 따뜻함과 동지애를 기대했지만 의외로 냉담한 반응에 당황한 적도 있었죠. 제가 식당 인테리어를 다 끝마친 날 축하의 의미로 그들을 초대한 적도 있었는데 그들은 변명만 늘어놓고는 한 명도 오지 않았었죠. 마치 자신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은 것처럼 저 같은 신입사원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차이나타운에서의 이러한 고립감은 차이나타운 밖에서 만난 한국인들과의 경험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만난 한국인들은 대체로 예의 바르고 친절했으며 어느 정도 예의와 개방성을 보여줘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들의 친절한 태도 덕분에 차이나타운에 있는 동포들보다 한국에 있는 것이 더 집처럼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식당 운영은 외로운 여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문화 간의 간극을 좁히고자 요리에 정성을 쏟았지만 다른 중국집 주인들은 저를 경쟁 상대로만 여겼습니다. 제가 갈망하던 공동체 의식은 사라지고 소리 없는 경쟁과 무관심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현지 중국인 커뮤니티와 더 넓은 한국 사회 사이의 차이는 날마다 더 분명해졌습니다. 차이나타운에서는 이방인처럼 느껴졌지만 밖에서는 한국인들의 호기심과 친절을 자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조는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 채 두세 개 사이에 끼어 있다는 느낌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대림동 차이나타운 한복판에서 저희 작은 식당은 천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샤오롱바오의 익숙한 향과 섬세한 식감의 딤섬이 제 메뉴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죠. 하지만 이 요리들은 일상의 일부일 뿐 차이나타운의 경쟁적인 요리 환경에서 제 레스토랑을 차별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영감이 떠올랐어요. 저는 제가 알고 있던 것과 한국에서 발견한 것을 혼합하여 새로운 맛을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만들어 본 적 없는 새로운 요리가 탄생했습니다. 조화로운 퓨전, 미각에서 춤을 추는 듯한 요리, 행복의 여운을 남기는 맛. 저는 이 요리가 제 요리 실력을 증명하는 독특한 중국 요리라고 믿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이 새로운 요리를 메뉴에 추가했습니다. 반응은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소문은 금세 퍼져나갔고 곧 제 레스토랑은 그토록 보고 싶었던 풍경으로 북적거렸습니다. 한국인과 중국인 손님 모두 이 새로운 별미를 맛보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그 순간은 승리의 순간이자 제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은 이 요리의 진면목이었습니다. 제 열정이 한국 요리 전통에 깊이 뿌리내린 무언가를 저도 모르게 건드린 것이죠. 중국 고유의 맛과 기법이라고 생각했던 이 요리는 사실 한국 전통 요리를 연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한 무지 속에서 이 요리를 중국의 혁신이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제 식당을 찾은 한국인들은 이 요리를 칭찬했습니다. 자기네 요리에 대한 정중한 경의이자 문화적 조화와 이해의 표시로 여겼죠. 그들의 감사는 진심이었고 미소는 진심이었어요.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는 음식의 힘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이 요리는 단순한 메뉴가 아니라 제 한국 여행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제 투쟁과 성공, 중국인의 뿌리와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어우러진 것을 상징하는 음식이었죠. 단순한 맛의 융합이 아니라 문화와 정체성의 융합이었죠. 하지만 진정한 계시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식이 풍부한 한국인 손님이 이 요리의 진정한 기원을 알려주던 날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준 날이었습니다. 요리 유산과 정통성에 대한 저의 이해에 도전장을 내밀었죠. 요리와 문화에 대해 제가 알고 있던 것에 의문을 품게 되었죠. 몇 주가 지나면서 제가 만든 퓨전 설렁탕은 대림동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식당은 이 혁신적인 요리를 맛보려는 한국인과 중국인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저는 중국 요리 기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독특한 퓨전 요리를 만들어냈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이 요리의 실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조용한 오후, 한국 요리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유명한 단골 손님인 한 노인분이 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희 독특한 신메뉴인 퓨전 국물 요리를 맛본 그는 호기심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손짓했습니다. 이 국물은 고향의 설렁탕을 떠올리게 하지만 조금은 색다르게 느껴져요. 중국 향신료를 넣긴 했지만 한국 음식과 매우 흡사하죠.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음식이라고요? 자부심이 혼란으로 바뀌면서 저는 반복했습니다. 저는 항상 제 요리가 중국 전통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 가장 성공적인 요리가 사실 한식이라는 생각은 놀랍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신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렁탕의 기원과 한국 문화에서 설렁탕이 갖는 의미, 그리고 제 버전이 어떻게 의도치 않게 이 사랑받는 한국 요리의 경위를 표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설렁탕의 역사와 변천사, 그리고 음식이 국경을 초월해 새로운 형태와 의미를 갖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고려시대 전투에 지친 병사들이 굶주림에 지쳐 영양분이 필요했던 시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솥뼈를 몇 시간 동안 끓여 먹으며 솥뼈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영양분을 추출하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관행은 추운 겨울에 즐겨 먹으며 생계와 위안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요리의 전통으로 발전했지요. 그가 역사를 이야기하는 동안 저는 점점 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문화의 구조에 깊숙이 녹아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중식과 한국 요리의 혁신적인 결합이라고 믿었던 퓨전 설렁탕이 사실은 한국의 역사적인 레시피를 재해석한 요리라는 사실을 깨닫자 말문이 막힐 정도의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내 안에서 폭풍이 몰아치는 것도 모른 채 킴 셰프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셰프님 버전은 독특하군요. 중국향을 첨가해 새로운 차원을 더했죠. 하지만 그 핵심은 여전히 한국 요리이며 우리의 역사와 회복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칭찬의 뜻이 담긴 그의 말은 제 가슴을 찌르는 비수처럼 느껴졌습니다. 식당의 활기찬 분위기가 희미하고 먼 메아리로 사라지는 동안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마음을 졸였습니다. 분노와 혼란, 그리고 깊은 배신감이 내 안에서 솟구쳤습니다. 어떻게 자랑스러운 중식 셰프인 내가 한국의 유산을 도용하고 그것을 나의 혁신으로 착각할 수 있었을까? 저는 갑작스럽게 변명하며 주방으로 물러났습니다. 그곳에서 냄비와 프라이팬이 왁자지껄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저는 그 사실을 깨닫기 위해 고심했습니다. 분노와 충격이 뒤섞여 손이 떨렸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퓨전 설렁탕은 이제 제 무지의 상징이자 제 잘못된 자존심의 기념비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희미한 불빛의 식당에 홀로 앉아있자니 깨달음의 무게가 압도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때 자부심의 원천이었던 퓨전 설렁탕이 이제는 나도 모르게 뿌리로부터 멀어진 여정의 상징으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혼란과 불신의 바다에서 표류하는 이방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장에서는 문화적 깨달음의 가슴 벅찬 순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문화 감상과 수용 사이의 갈등을 극적으로 묘사하고 정체성의 위기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이 깨달음은 저에게 성찰의 여정을 위한 무대를 마련해 주었고 요리 유산과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이해에 도전했습니다. 그의 말은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요리를 통해 중국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만 집중하느라 새로운 고향이 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지 못했거든요. 제 요리가 단순히 전통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롭고 미지의 것을 포용하는 것임을 깊이 깨달은 순간이었죠. 이 만남은 성찰의 시기를 촉발시켰습니다. 저는 퓨전 요리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퓨전 음식은 단순히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제 여정을 반영하는 것이었고 옛것과 새것, 익숙한 것과 낯선 것이 조화를 이룬 것이었죠. 퓨전 설렁탕이 본질적으로 중국식이라기보다 한국식이라는 것을 제 정체성의 한국적인 면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는 제 요리 경력뿐 아니라 한국 주재원으로서의 개인적인 여정에도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제가 만든 퓨전 설렁탕이 사실 한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길을 잃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제 식당이 낯선 곳처럼 느껴졌어요. 계속 요리를 만들었지만 제 안에 무언가가 변해버렸어요. 정성을 다해 만들던 그 특별한 국물이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 국물 요리뿐만 아니라 한식 전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도서관에 갔어요. 그곳에서 한국 음식과 그 역사에 대해 읽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통하는 문이 열린 것과 같았어요. 옛 음식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옛날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등을 읽었죠. 음식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예술이었던 궁중 잔치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저녁에는 주방에서 한국 전통 요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배우는 중이었고 각 레시피에 대한 존경심이 컸어요. 요리할 때면 이 음식에 담긴 이야기와 사람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한식이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식은 맛과 이야기가 정말 풍부했어요. 깊은 존경심을 느꼈죠. 어느 날 저녁에는 간단하지만 유명한 한국식 찌개인 김치찌개를 만들었습니다. 김치의 새콤한 맛과 따뜻한 국물, 적당한 양의 매운맛이 어우러져 정말 맛있었어요. 간단하지만 한국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주는 음식이었어요. 이번 여정은 요리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문화의 음식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변화시켰어요. 내가 만든 음식이라고 생각했던 수프가 이제는 더 큰 의미를 갖게 되었죠. 저와 한국의 두 가지 세계가 섞인 음식이었죠.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함께 어우러지는 이야기였습니다. 한식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나니 아이디어가 넘쳐났어요. 대림동에 있는 제 레스토랑은 새롭고 흥미로운 것을 시도하기에 완벽한 장소였어요. 한식이 얼마나 멋진 요리인지 보여줄 수 있는 요리를 만들고 싶었고 여기에 제 중식 노하우를 살짝 섞어보고 싶었어요. 화창하고 쌀쌀한 가을날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모두가 좋아하는 대중적인 요리를 비틀어보면 어떨까 하고 말이죠. 저는 그때 짜장면이 생각났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와우라고 외칠 수 있도록 좀 더 특별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시장에 갔는데 마치 보물찾기 하듯 다양한 재료들을 발견했어요. 중국 청경채와 한국 고추장 모든 음식을 더 맛있게 만드는 매운 양념장을 비롯해 스타 아니스, 참기름 등 다양한 재료를 샀어요. 제 장바구니에는 중국과 한국의 식재료가 섞여 있었고 어떤 요리를 만들 수 있을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와서는 마치 음식 파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재료를 다듬고 저어주고 맛보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고추장에 스타 아니스를 섞어 달콤하고 매콤하면서도 약간 톡 쏘는 소스를 만들었죠. 면은 부드럽고 쫄깃쫄깃해서 완벽했어요. 그리고 채소는 아삭아삭한 식감을 더해줬어요. 가장 좋았던 부분은 구운 참깨와 신선한 파를 위에 뿌려 먹었어요. 그릇에 담긴 가을처럼 정말 예뻐 보였어요. 그날 밤이 새로운 짜장면을 메뉴에 올렸을 때 히트곡이 나온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한 끼 식사로 한국과 중국을 여행한 것 같다고 이야기하더군요. 모두가 제 신메뉴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정말 행복했어요. 두세 개를 하나로 묶는 마법 같은 요리를 만들어낸 것 같았어요. 단순히 맛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멋에 중국의 감각을 더한 요리였으니까요. 저희 작은 식당은 흥분으로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한식의 놀라운 맛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대담한 일을 하기로 결심했거든요. 한국의 풍성하고 생생한 맛을 소개하는 특별한 밤을 한국의 밤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행사를 앞둔 며칠은 정신없이 바빴어요. 저는 정통적이면서도 풍미가 넘치는 요리를 선보이겠다는 일념으로 한식 레시피를 깊이 연구했습니다. 제 주방은 불고기의 지글지글한 맛부터 김치찌개의 톡 쏘는 매운맛까지 모든 종류의 한국 특선 요리의 시험장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각 요리가 한국 요리 예술에 대한 찬사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행사 당일 밤이 되자 레스토랑의 공기는 전기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의 전통을 모티브로 레스토랑을 장식해 친근하면서도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했거든요. 테이블을 세팅하고 주방에 불을 지피고 손님들을 한국으로 미식 여행을 떠날 준비를 마쳤죠. 사람들이 도착하기 시작하자 방 안의 분위기는 점점 고조되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환영 인사와 함께 기억에 남는 식사 경험을 약속하며 손님 한 분 한 분을 맞이했습니다. 이날 밤 메뉴는 한식 클래식의 퍼레이드였으며 각 요리는 정성스럽게 만들어져 제공되었습니다. 하이라이트는 불고기였습니다. 간장, 참기름, 마늘, 한국 향신료를 섞은 양념에 소고기를 재워 완벽하게 구워냈어요. 향은 천상의 향이었고 맛은? 그보다 더 좋았죠. 한식의 매력에 다시 한번 빠져들게 하는 요리였습니다. 다음은 김치찌개였습니다. 얼큰하고 매콤하면서 새콤한 맛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요리였습니다. 적당히 숙성된 김치는 잊을 수 없는 깊은 풍미를 선사했습니다. 마치 한 그릇에 담긴 포옹처럼 편안하고 포만감이 넘쳤으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진짜 놀라움은 퓨전 떡볶이였습니다. 고전적인 매운 떡볶이에 약간의 변형을 가한 것이죠. 떡은 쫄깃하고 부드러웠고 소스는 진하고 불맛이 났으며 볶은 참깨를 뿌려 바삭함을 더했습니다. 사랑받는 길거리 음식을 장난스럽게 재해석한 요리였는데 손님들 모두 맛있게 드셨어요. 이날 밤은 단순한 만찬을 넘어 한국 문화를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이야기를 나누고 음식을 즐겼습니다. 한국의 맛이 식탁에 이렇게 큰 기쁨과 흥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한식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이 돋보이는 경험을 만들어낸 것 같았거든요. 때때로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맛있는 음식이라는 보편적인 언어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 밤이었습니다. 바쁜 하루를 보내고 대림동에 있는 레스토랑 문을 닫으면서 지난 여정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한국의 문화, 특히 풍부한 요리 역사와 이렇게 깊이 사랑에 빠지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도전으로 시작한 여행이 발견과 감탄의 여정으로 바뀌었죠. 한식은 단순히 접시에 담긴 맛뿐만 아니라 각 음식에 담긴 이야기와 역사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궁중 연회부터 오늘날의 번화한 길거리 음식 시장까지 한식은 전통과 혁신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제 식당이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문화가 만나는 곳입니다. 과거를 기념하고 미래를 맞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제공하는 모든 요리는 한국의 풍부한 유산에 대한 경의와 변치 않는 정신에 대한 찬사입니다. 불을 끄고 문을 잠그면서 저는 감사한 마음을 느낍니다. 한국은 저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삶과 음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줬습니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여정이 가장 아름다운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죠. 저는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 한국 음식을 시도해볼 계획이며 비록 아직은 작은 식당이지만 더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제 마지막 사연인데요. 마지막 사연도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한국인들이 똑똑한 건 알았는데 이 정도예요? 한국인들은 진짜 머리가 좋아도 이런 분야에까지 좋을 수 있는 건가요?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에서 한국인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소 흥분한 듯한 표정과 과장된 액션으로 한 외국인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어쩔 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본인의 핸드폰만 가리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핸드폰을 켜고 촬영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그 순간 한국인 남성들이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핸드폰을 가리키면서 무언가를 말합니다. 이들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경영대학을 다니고 있는 알렉스입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닌데요. 그래도 그냥 친구들을 따라서 적당히 공부를 해서 뉴햄프셔 대학에 입학했어요.
가깝고 그나마 돈이 가장 덜 드는 대학이었어요. 대학에 가지 않을까도 고민했는데 부모님은 그래도 대학에 가는 게 어떠냐고 권하셨고 그 정도의 돈은 대줄 수 있다고 하시는 입장이었어요. 그냥 저는 4년간의 유예기간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대학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학년 때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거든요. 저는 미국 사람답게 먹을 걸 엄청나게 좋아하는데요. 햄버거, 피자 같은 미국 음식도 좋아하지만 저는 아시아 음식도 좋아하는 편이에요. 마라탕 같은 중국 음식도 잘 먹고 우동 같은 일본 음식도 잘 먹는 편입니다. 한국 음식은 라면을 가장 많이 먹어요. 처음에는 이런 음식들을 접해보지 못했는데요. 대학에서 한국 친구를 사귀게 되면서 이 음식들을 접하게 되었어요. 저는 사실 한국에 대해 잘 몰랐어요. 그런데 친구 민현이랑 친해지게 되면서 민현이 옆에서 자꾸 얘가 먹는 것들을 따라했는데요. 이 한국 음식들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가장 재밌었던 건 브로콜리예요. 미국 애들은 브로콜리를 정말 싫어하는데요. 오죽하면 부모님들도 브로콜리가 몸에 좋다는 걸 알고 있지만 맛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는 일단 맛있는 척을 하고 먹이는 게 일상이에요. 미국에서 브로콜리는 아이들이 냅킨 밑에 숨겨두는 무서운 채소거든요. 하지만 민현이는 브로콜리를 식단의 일부로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이 마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건강을 생각해도 저걸 자진해서 먹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저는 대학에 오고 나서도 브로콜리를 자진해서는 안 먹거든요. 저는 그래서 민현이가 다이어트 한다고 도시락을 싸와서 브로콜리를 먹고 있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민현이한테 엄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민현이가 왜 그러냐고 묻더라고요. 너 브로콜리 먹고 있잖아. 라고 했더니 민현이가 브로콜리가 뭐?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거 맛없어서 어떻게 먹냐 했더니 민현이는 적당히 먹을 만한데 하더라고요. 너도 먹어볼래? 이거 초장에 찍어 먹어. 라고 하면서 빨간 소스를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저도 한번 찍어 먹어봤어요. 하지만 얘가 저에게 브로콜리를 먹이려고 장난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명한 초록색 꽃잎을 새빨간 소스에 찍어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조합은 예상치 못한 즐거움이었어요. 매콤하고 달콤하며 약간 톡 쏘는 맛이 나는 초장이 브로콜리를 완전히 새로운 맛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소스의 매운맛과 단맛이 브로콜리의 신선하고 흙냄새가 나는 맛을 보완하여 입안에서 풍미의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한 입 먹을 때마다 소스의 양을 조절하며 더 많은 양을 먹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브로콜리를 자진해서 먹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다 먹고 말했어요. 미국 애들이 브로콜리를 싫어하는 이유는 초장이 없어서다. 하지만 충격은 브로콜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식품으로만 생각했던 스팸을 군침이 돌 정도로 구워 양념해 먹었습니다. 미국에서 스팸은 종종 저렴한 가격에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통조림이에요. 아마 손님한테 스팸을 구워주면 예의 없는 사람이라고 욕을 먹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스팸이 즐거운 별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나른한 오후에 민현이와 저는 민현이네 기숙사에서 소박한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민현은 스팸과 밥으로 간단하고 빠르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걔는 웃었어요. 야, 미국에서는 스팸 너무 싸서 좋다라고 하면서요. 처음에는 그 아이디어에 당황했죠. 얘가 진심으로 스팸을 맛있게 먹겠다는 건가? 저는 순간적으로 민현이가 요즘 지갑 사정이 많이 안 좋나 생각했어요. 스팸이 어떻게 특별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민현이가 요리를 시작하자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얘는 이걸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적당히 굽기 시작하더라고요. 민현 씨는 스팸을 완벽하고 고르게 썰어서 팬에 노릇노릇하고 가장자리가 익었어요. 팬에서 그럴듯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스팸에 대한 의심이 너무 커서 다른 거 먹을 건 없냐라고 물었어요. 민현이는 시리얼 적당히 먹던가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밥을 데웠어요. 엄청나게 맛있게 먹더라고요. 저는 또 흥미가 생겨서 한 입만 달라고 했어요. 민현이는 소리 지르더라고요. 아, 맨날 한 입만 달래. 그런 다음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 위에 스팸을 얹어 제공했는데 푹신푹신하고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마자 저는 맛의 조화에 깜짝 놀랐습니다. 스팸의 짭조름하고 고소한 맛이 밥의 은은하고 부드러운 풍미를 완벽하게 보완해줬어요. 스팸 가장자리의 바삭한 식감이 밥의 부드러움과 아름다운 대조를 이루며 기분 좋은 감각적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저에게는 경이로움의 순간이었습니다. 소박한 재료로 만든 이 간단한 요리에는 풍미와 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음식에 담긴 단순함의 힘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제가 스팸을 구워 먹는 걸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깜짝 놀랐어요. 이걸 왜 먹냐고 하면서요. 저는 한 번만 드셔보라고 했는데 부모님도 요즘 스팸을 밥이랑 같이 드세요. 한국에서는 음식이 항상 정교하거나 이국적이어야만 맛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단순한 음식이 가장 큰 위로와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닭볶음면도 있었어요. 미국에서 국수는 이탈리아 파스타나 중국식 테이크아웃 음식이었습니다. 처음에 이게 미국에서 유행했을 때는 유튜브 하는 애들만 먹는 음식이었는데요. 매운맛에 도전을 하는 음식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게 재밌는 게 처음 먹을 때는 다시는 안 먹겠다고 선언하는 음식이거든요. 나중에 자꾸 생각이 나요.
매운 걸 알면서도 자꾸 먹게 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민현이는 천재예요. 걔는 먹는 데에 진짜 진심이었어요. 어떻게든 더 맛있게 먹는 법을 생각해내서 먹더라고요. 또 기숙사에서 게임을 하고 같이 누워 있었는데요. 얘가 갑자기 불닭이 먹고 싶다고 하면서 컵라면을 꺼내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밥도 데웠어요. 그리고 서랍장에 가득한 음식들 중에 김을 꺼내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진짜 밥 없으면 안 되나 봐요. 면을 같이 먹는데도 꼭 밥을 같이 먹더라고요. 밥을 김이랑 미친 듯이 섞기 시작하더니 동글동글하게 뭉쳤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너 또 한 입 달라고 할 거지. 저는 당연히 달라고 할 생각이었어요. 제가 먹는 것 중에 맛없는 건 없었거든요. 불닭볶음면 냄새는 말해서 뭐 하겠어요. 불닭볶음면을 한 입 먹고 주먹밥을 한 입 먹는 건 완벽한 조합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와 맨날 음식을 같이 먹던 민현이가 방학 때 한국에 간다는 거예요. 저는 당장 얘를 따라가야겠다고 생각했죠. 직접 한국에 가면 더 맛있는 것들을 먹을 수 있잖아요. 사실 여행을 시작하기 전까지 너무 바빠서 아무것도 준비할 수도 없었어요. 학교를 다니느라 바빴거든요. 그래도 민현이만 믿고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서울에 오자마자 저는 먹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미국인이 부대찌개를 먹는 영상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도 스팸이 들어가 있었어요. 국물에 들어간 스팸이라니 정말 최악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궁금했어요. 쌀쌀한 어느 날 저녁, 저는 민현이한테 먼저 부대찌개를 먹으러 가자고 했어요. 민현이가 수저를 주면서 설명해 주더라고요. 부대찌개가 식량이 부족했던 한국전쟁 때 생겨난 음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군 기지에서 남은 스팸, 소시지 등 가공식품을 김치와 고추장 등 한국 전통 재료와 섞어 찌개를 만들었다고요. 미국이랑 관련 있는 음식인데 한국 사람들만 먹는다면서 웃었어요. 부대찌개로 유명한 작고 아늑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우리 테이블에서 찌개가 준비되는 동안 저는 흥미롭게 지켜보았습니다. 동서양의 재료가 섞인 찌개는 묘한 조합처럼 보였습니다. 김치, 스팸 조각, 소시지, 두부, 라면, 채소 등이 얼큰하고 고소한 육수에 함께 끓고 있었습니다. 냄비 안에 온갖 것들이 다 있었어요. 튜가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자 그 향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다가 첫 숟가락을 떠먹었습니다. 맛은 놀라울 정도로 좋았습니다. 얼큰한 국물에 스팸과 소시지의 짭조름하고 고소한 맛이 더해져 깊은 풍미가 느껴졌습니다. 김치가 톡 쏘는 맛을 더해 다른 재료의 풍성한 맛과 균형을 맞췄습니다. 이 모든 풍미를 흡수하는 라면 면발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부대찌개를 먹는 것은 저에게 감동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저 진짜 한국에서 살고 싶었어요. 한국은 진짜 천재들만 있는 것 같다. 민현이는 한국에는 박사들만 있다고 했어요. 쩝쩝 박사요. 저희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민현이는 제 덕분에 미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다고 고맙다고 했어요. 그날부터 부대찌개는 제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주가 나왔습니다. 투명한 소주를 작은 잔에 따라주며 민현이 한국식 건배 에티켓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잔을 들고 건배를 외치며 한 모금 마셨는데요. 저는 사실 미국에서도 소주를 먹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너무 쓰다고만 생각했는데 부대찌개랑 먹으니까 기가 막혔어요. 소주는 부드럽고 깔끔한 맛에 따뜻한 느낌까지 더해져 부대찌개의 매콤하고 고소한 맛과 잘 어울렸습니다. 부대찌개를 한 숟갈 떠서 소주를 한 모금 마실 때마다 기분 좋은 취하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취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도 신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취하면 집에 어떻게 가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민현이가 그런 거 걱정할 거면 서울 오라는 말도 안 했다고 했어요. 한국에는 막차가 12시까지 있대요. 심지어 올빼미 버스라고 새벽 3시에 운영하는 버스도 있었어요. 인프라가 왜 이렇게 뛰어난 나라죠? 활기찬 서울의 거리와 맛을 탐험하며 신나게 하루를 보낸 후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막차를 타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밤에 도시는 네온사인과 야행성 활동으로 시끌벅적한 또 다른 세계였지만 시간이 늦어질수록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지하철에 내려서면서 저는 위에 분주하고 혼란스러운 거리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효율적이고 깔끔한 역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디지털 전광판에는 도착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고 막차를 놓치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열차에 탑승하여 저와 같은 심야 통근자 몇 명 사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열차가 정거장에 가까워지자 하루를 잘 보낸 것 같은 만족감과 피할 수 없는 피곤함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조용한 플랫폼에 들어서자 이곳과 깊은 유대감을 느꼈고 나 자신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하철 밖으로 나오니까 겨울이라 너무 추웠지만 술이 깨는 느낌이 들었어요. 민현이네 아파트에 들어서자마자 따뜻한 온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밖에 쌀쌀한 밤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민현이 저를 집 안으로 들이면서 신발을 벗으라고 소리 질렀어요. 저는 취해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실내의 안락함은 압도적이었고 저는 본능적으로 바닥에 누울 자리를 찾았습니다. 바닥은 의외로 따뜻하고 편안했습니다. 민현이는 제 정신이 흐릿한 틈을 타 한국의 전통 온돌 난방 시스템인 온돌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위에 누우니 온돌의 부드러운 온기가 온몸으로 스며들어 차가워진 뼈를 진정시키고 근육을 이완시켜 주었습니다. 아래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온몸을 따뜻하게 감싸는 듯한 느낌은 낯설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기분 좋은 느낌이었어요. 씻고 자라는 소리가 들렸지만 눈이 감겼어요. 약간 취한 상태에서는 이 온기가 더욱 증폭되어 행복한 경험으로 바뀌었습니다. 온돌은 부드러운 포옹처럼 느껴졌고 저를 편안하게 안아주는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기능성과 편안함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이 난방 시스템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국 주택의 사려 깊고 효율적인 설계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한국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즐거운 경험 중 하나는 치맥이에요. 단순하지만 깊은 인상을 남긴 이 요리의 발견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때 저희 진로를 정했어요. 미국에서 식당을 차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치킨과 맥주요. KFC가 아니라 진짜 치킨 말이에요. 양념치킨, 간장치킨, 마늘치킨 같은 다양한 치킨을 파는 식당을 차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강력한 맛이었습니다. 서울의 선선한 금요일 저녁, 민현이가 전형적인 한국 음식을 먹으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치맥으로 유명한 활기찬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 안은 친구들과 가족 단위로 모여 식사를 즐기며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로 가득 차 활기가 넘쳤습니다. 테이블에 앉자마자가 튀긴 닭고기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바삭한 프라이드 치킨 한 접시와 시원한 맥주 2잔을 주문했습니다. 호기심은 있었지만 이 조합에 대한 과대 광고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고향에서 프라이드 치킨은 그저 패스트푸드 중 하나였고 맥주는 그냥 맥주였으니까요. 하지만 치킨이 뜨끈뜨끈하고 노릇노릇하게 구워져 나오자마자 저는 이것이 평범한 프라이드 치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껍질은 완벽하게 바삭하고 속살은 부드럽고 육즙이 풍부했습니다.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바삭바삭한 식감과 함께 풍미가 폭발했습니다. 지금까지 먹어본 프라이드 치킨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치킨을 한 입 먹은 후 시원한 맥주를 한 모금 마셨을 때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깔끔하고 상쾌한 맥주는 치킨의 진하고 고소한 풍미를 완벽하게 보완해 주었습니다. 천생연분이 따로 없었어요. 이 두 가지의 조합은 그야말로 절묘한 맛의 균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에서 치맥이 왜 그렇게 사랑받는지 이해했습니다. 단순히 맛 때문만이 아니라 치맥이 주는 즐거움과 동료애 때문이었습니다. 치맥을 먹는 것은 제가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활동 중 하나가 되었고 친구들과 소통하고 현지 문화에 몰입할 수 있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부터 잊을 수 없는 맛과 경험으로 머릿속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저는 바로 휴학을 했어요. 저는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꿀 결심을 하게 되었고 바로 이곳 미국에서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 레스토랑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것은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의 감칠맛이었습니다.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문화적 충격이었죠. 그 여정은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채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음식 문화를 고향에 가져온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지만 막상 창업을 시작하니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저는 레스토랑 운영에 관한 모든 것을 조사하고 계획하고 배우기 위해 수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 창업의 핵심은 바삭하고 육즙이 풍부하며 풍미가 넘치는 치킨 양념이었어요. 저는 서울에서 저를 사로잡았던 완벽한 바삭함과 독특한 향신료의 조합을 재현하기 위해 주방에서 레시피를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황금빛 갈색 크러스트와 부드러운 고기, 달콤하고 톡 쏘는 맛부터 불처럼 매운 맛까지 다양한 소스가 기억에 남았죠.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느낄 때까지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섞고 맛보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죠. 민현이도 많이 도와줬어요. 저는 같이 창업을 하자고 했죠. 민현이는 고민하는 듯 했지만 비자 문제가 해결되면 같이 하자고 했어요. 오픈일이 다가오자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음식뿐 아니라 한국의 정서를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 사업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북적이는 서울의 거리, 치맥 테이블에 둘러앉은 사람들의 웃음과 수다를 떠올리며 제 레스토랑에도 그런 즐거움과 정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문을 열던 날은 꿈이 이루어진 날이었습니다. 첫 손님이 갓 튀겨낸 치킨의 향기와 제가 좋아하던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공간의 따뜻함을 느끼며 들어섰을 때 저는 성취감과 설렘을 느꼈습니다. 아직 오픈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벌써 슬금슬금 입소문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매일 재료가 동인하거든요. 저희 식당에서는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트와이스 노래가 매일 나오고 있어요. 저희 동네에서 대박나는 식당 사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사연도 끝났습니다. 내일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는 한국의 살얼이가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내일 봐요.